제31회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오춘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오신식입니다. 이게 벌써 제가 제일 낯익은 우리 심상목 교수님도 오시고, 정재원 교수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편안합니다. 그, 그다음 다 잘 계시죠? 연말에 이제 바쁘실 텐데, 많이 일찍 있으실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이제 지금 연말 마무리할 시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그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보니까 영업도 마감을 해야 되고 뭐 수금도 마감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보다 중요한 건 내년도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년도 이제 경제 전망 같은 이런 거 갖다가 저희들이 한 번씩 보는데 내년도에도 별로 뭐 경제 전망은 별로 좋은 거 안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전망 나온 게 지금 전 세계 그 경제 성장 자체가 뭐한 올해 한 3%, 2023년도 한 3% 정도 경제 성장을 봤는데, 내년도에는 한 2.8% 보는 데도 있고, 2.9% 보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약 한 1, 2% 정도, 0.12% 정도 낮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올해는 1.4%였는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한 2.2% 정도를 해가지고, 좀 성장이 좀 올라가는 거로, 올해보다 좀 낫다 하는 그런 전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가지고는 미국이 지금 보니까 한 1.5%, 그다음 유로존이 한 1.2%,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에 한 0.9%, 일본이 1.0%, 영국 한 0.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 넘는 그 나라가 많이 졌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성장 개발 도상국이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중국 경제 자체가 그 중장기 저성장 뭐 기조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때까지 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빚을 많이 내가지고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가지고 전쟁이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렇고 이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중국하고 대만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이래 그 불확실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지 내년도 쪽에는 그렇게 경기 자체가 좋은 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여하시는 우리 그 모든 분들께서 내년도에는 좋은 그런 경제적 전망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ESG 경영연구원 대표이사신 김진수 대표님께서 또 이제 ESG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ESG는 어떻게 될 것이다 10년 전망을 좀 해주실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내년도에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그 시스템이 ESG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ESG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컨설턴트들도 ESG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해놔야지 또 사업 기회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우리 김진수 대표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 알고요. 그다음 그 강의 끝나고 나면 같이 오신 분들하고 같이 B2B다, B2C에 대해 가지고 우리 스타프 레폼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스타프 레폼에 대해 가지고 같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참여하는 희망 기업들이 같이 이제 전문가들한테 한번 뭐 상담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성의껏 해가지고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연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진수 ESG 경영연구원 대표님을 모시고 내년도 ESG 동향 그리고 올해 ESG 마무리 정리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고 한번 내년 우리 사업하는데 한번 어떤 방향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수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CBAM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제도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전화면으로 혹시 보이시나요? 네, 풀하면 나왔습니다. 아, 네네. 네, 반갑습니다. 그 ES경영연구원 김진수 대표입니다. 일단 금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내년에 트렌드 가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지금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CBAM이라고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CBAM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온난화 때문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온난화 관련해서 되게 화두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온난화라고 지구가 뜨겁다고 하는데, 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춥다?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제 온난화라 그러는데 이게 기존에 그 팽팽하게 오래돼 있던 그 고기압대와 저기압대 요게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 사이에 있던 에어커튼 요런 게 느슨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파가 좀 더 밑에까지 훨씬 더 확 내려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운 데는 뭐 이 점점 더 추워지고 나중에 더 더워지고 그런 반면에 어떤 데 비가 많이 오면은 많이 왔는 그 양만큼이 다른 데는 줄어들고 그래서 점점 더그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대부분 거의 정답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난화로 그 북극 기후가 어 많이 올라가서 얼음이 많이 녹아서 북쪽에 있는 냉기를 너무 많이 꽉 만들어 주지 못해서 그 제트 기류나 이런 부분들이 출렁이는 부분들, 그래서 빈 공간에 북극 쪽에서 고기압이 생겨서 찬 공기를 밑으로 내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있는 냉장고 문을 열면은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따뜻한 쪽으로 찬 공기가 확 유입되는 현상이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는 3만 4원처럼 3, 4일만 차가웠는데, 이게 심하면 보름 이상도 차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 전선이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온도 40도에서 다음 날 눈이 10cm 내리는 폭설까지 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ESG와 관련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라든가 또 이런 부분, 탄소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년 정도 후에는 지구가 2도씨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2024년도부터 바뀌는 내용 중에서 기존에 2023년도에 쓰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2014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2014는 뭐냐 하면, EU에서 NFRD라고 하는, Non-Financial Reporting Detective라고 해서 비재무 정보를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EU는 사실은, 2014년부터는, 비재무 정보를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비재무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들을 서로 법안으로 일부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각 나라마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제정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이걸 법적으로 제재하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근로자 500인 이상, 총 자산 2천만 유로, 한 3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수익이 4천만 유로, 한 600억 정도 되는 두 가지 요건에 충족하든가, 또는 EU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EU 국가 조달에 참여하거나, 또는 EU 내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요. 환경, 사회, 노동, 인권, 반부패, 뇌물 이런 부분 정보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GRI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OECD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었는데 2018년부터 EU에서 장사를 해야 된다면 비재무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은 사실은 ESG를 라는 걸 알게 된 게 2020년도 초반입니다.
2020년도 초반에 알게 된 이유가 뭐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블랙락이라고 하는 미국의 1.2경의 돈을 갖고 있는, 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여기서 ES를 하라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2014년부터 EU는 공식적으로 비재무 정보를 공개해야지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ESG의 투자 요소 중에서 지금까지는 환경 리스크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를 넘으면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ESG 트렌드는 환경에서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셜 사회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제가 이번에 뭐 코렌스라든가 큰 중견기업들 ESG 평가에 참여해서 거기 있는 레포팅을 좀 분석을 했는데 K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현대 트랜시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위아 요 세 군데에서 진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회사에서 던져주는 체크리스트만 현대 트랜시스 같은 경우 뭐 거의 항목 자체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체 포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줄을 엑셀로 옮겨보니까 그 줄만 거의 한 2,000줄 가까이 질문 항목과 레퍼런스 항목이 대단히 많고 현대위안은 생각보다는 좀 단순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레포팅 자체나 하는 것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준 정도로 좀 낮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경 요소가 랭킹 1위였었다면, 이제부터 2024년도부터는 소셜, 사회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트렌드로 가는 그런 게 될 것 같다를 말씀드리는 거고, 현대 트랜시스, 현대자동차 전체 항목을 분석해 본 결과, 환경 항목보다 소셜 항목에 대한 평가 항목 숫자가 두 배로 많았습니다. 두 배로 많았으니까 이제부터 만약에 공급망 평가라든가 여기에 대응에 필요한 부분들은 환경 리스크보다는 소셜 부분들을 더 많이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화면에 보이는 얼굴이 빨간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 이름이 블랙락에 있는 레디 핑크거든요. 여기서는 얼굴이 좀 핑크색으로 좀 나왔습니다. 네, 레디 핑크인데 레디 핑크가 2000년도에 1990 1919년도에 그 BRT라고 해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의 굉장히 큰 뭐 애플 뭐 굉장히 큰 회사들이 181개 회사가 이제부터는 주주의 이익만 대변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 블랙락이 그 다음 해에 그때 BRT 선언에 블랙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 2020년 3월 정도에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모든 회사는 ESG 경영하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블랙락이 돈을 빌려준 한국의 회사,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식의 5%,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5%, 그 다음에 카카오나 네이버 주식의 5% 이상을 지금 현재 블랙락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돈을 빌려간 모든 회사는 ESG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ESG 원년의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부터 ESG를 전격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기 시작해서 2020년도, 2022년도 말,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222개 정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큰 대기업들은 다 ESG 경영 보고서를 거의 발행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ESG 경영 보고서 안에는 협력회사 등급 평가, ESG 평가를 하느냐, 협력회사 ESG 교육을 하고 있느냐라는 항목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대기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을 ESG 평가를 하지 않으면 ESG 평가 점수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대기업은 거의 반드시 다 자기 1차 벤더에게는 ESG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 교육을 한 번씩은 다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굉장히 많은 트렌드는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울산 쪽에 강연을 하러 가보면 한 20개사 정도밖에 오지 않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울산도
가면은 거의 한 40개사 정도가 강의를 들으러 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금년에 현대자동차가 ESG 체크시트를 뿌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안을 작성한다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블랙락이 운영하는 자산이 한 1.2경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이번에 700조가 안 되죠, 그죠? 600 몇십 조 정도로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경에 되는 큰 돈을 가지고 문제는 뭘 행사하느냐라는 거죠. 어, 주주 행동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내년에도 굉장히 대두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5% 이상은 금감원에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식의 3%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 행동주의,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운용사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내정 간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정 간섭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여기 블랙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기관, 자체 기관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이래라 저래라 내정 간섭을 많이 하고 있는 어, 기관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주행동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대두가 되어서 지금은 뭐 포스코나 삼성전자의 그 주총장에도 뭐 주식 투표와 상관없이 참석해서 주주의 반환을 서슴지 않고 있는 MZ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걸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주행동주의 일도 점점 늘어날 건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드시 ESG 부분이 빠지면, 어쩌면은, 향후에는, 회사의 존재 가치라든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블랙락이 보유한 주식 기준으로 보시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큰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관련해서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바뀌는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중에 국내 같은 경우에 한국 2021년도 공시제도 개선안이 금융위원회에 발표될 당시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빨간색으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와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ESG가 있는데 E는 환경이고 S는 소셜이고 G는 거버넌스입니다. ES와 G는 다릅니다. G는 거버넌스라고 해서 지배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배구조 보고서를 이미 진작부터 발행을 상장사 기준으로 강제상으로 미뤘기 때문에 이미 지배구조 보고서가 이미 2조 원 이상은 시행 중이고요. 현재 한 거의 뭐 5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ESG에 해당하는 G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ESG를 통합한 보고서가 옆에 있는 Sustainability Report,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그리고 코스피 모든 상장사 기준으로 2030년도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강제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시면 1년 유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에, 좀 힘들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아시죠? 작년까지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다가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대기업들이 1차 밴드에게 ESG 하라고 쫙 뿌렸잖아요. 근데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제공하는 GRI, SASB, TCFD나 이런 부분들에서 챙기고 있는 평가 항목을 정리해 보니 거의 600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중소기업이 다 챙겨서 해외에 있는 뭐 BMW라든가 폭스바겐 이런 데 ESG 보고서를 제출하기 너무 어려우니 한국에 있는 기관들이, 국내 기관들이 다 산자본에 다 모여서 만드는 게 KESG라는 걸 만들었고, KESG 안에는
61개 정도의 평가 항목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61개에 있는 KESG와 그리고 딱 1년 뒤에 만드는 공급망 KESG라고 하는 항목에 20개 항목 정도가 추가되어서 한 80개 정도의 항목이 우리나라의 어, 가이드라인으로 국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진 표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항목들을 가지고 ESG 보고서를 만들어서 2030년도에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거의 뭐 이거 하는데 시간도 없고요. 돈도 많이 들고 내용도 너무 많습니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신문지상으로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걸로 1년 정도 유예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뭐 영국에 있는 국가들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1년도 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에 있는 인터내셔널 서스테너빌리티 스탠다드 보드라고 부르는 이 ISSB는 현재 글로벌에 있는 ESG 지속 가능 경영을 다루고 있는 가장 큰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단체는 IFRS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레포팅 스탠다드나 이렇게 있는 IFRS라고 해서 국제 회계 기준 재단이라고 하는 우리 전 세계에서 회계에 관련되는 가장 큰 단체는 IFRS입니다. 이 IFRS가 지속 가능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 이름이 ISS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ISSB가 지금 전 세계 글로벌에서 다루고 있는 ESG 표준 항목과 또 공시 항목들이나 또는 평가 항목들을 조금 뭐 제정하는데 핸들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기구가 있겠죠. 그 기구 이름은 KSSB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위원이 있고 일부 발족을 했는데 아직까지 글로벌에 있는 ISSB에 있는 부분을 번역해서 발행하고 있는 정도 수준만 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전 신문에 보면은 KSSB가 내년에 한국의 표준 규정을 제정하겠다. 한국의 표준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6월 안에 KSSB가 한국에 있는 뭐 ESG 표준 공시 항목이라든가 검증에 대한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 보시는 것 중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S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S2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1은 지속 가능성 관련되는 재무 정보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S2는 기후 관련 정보입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 부분들이 지금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로 올라오고 있고 사실은 기후가 어떻게 되든 기업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같은 지구에 살고 있다 보니 이산화탄소가 주범이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올리는 부분에 대한 규제, 즉 S2가 강화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1, S2는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SNS2의 내용에 대한 뭐 클리어런스라든가 또는 투명성, 트랜스페러시 같은 부분들이 실제로 투자자에게 가점을 받는데 굉장히 크게 작동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TCFD도 태스크포스 클라이메티드라고 해서 기후 관련 협의체인데 1차 활동을 하고 중단은 되었지만 이 TCFD가 만들어 놓은 그 기후 관련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네 단계가 있는데 이 네 단계의 규정에 맞춰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꾸준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경영원칙에 단일 중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 때 일반 중대성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팩터를 가로 세로로 표를 만들어서 라인 블록 또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로는 지금까지 가로의 축에는 지금까지 회사의 중요성 그리고 세로에는 이해관계 중요성을 가지고 표를 만드는 다음에 가장 상위에 있는 것들이 기업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중 중대성으로 바뀌면서 가로축에는 이제 재무 중대성으로 갔고요. 그리고 세로에는 ES 중대성, E하고 S 팩터 중대성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대부분은 다 이중 중대성을 통해서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다? 앞으로의 향후에는 재무에 대한 중대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회사 자체에 대한 ESG 임팩트뿐만 아니고 재무가 가지고 있는 ESG 임팩트도 중요하게 두드러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KSSB가 한국에 설립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두드러질 만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달에 발표되어 있는 ESRS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뭐냐 하면 유럽 스탠다드 레포팅 뭐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에서도 자체적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ESG 표준안을 만들겠다고 해서 2022년 4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회계연도인 2024년도부터는 이걸 보고서에 반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2024년도는 내년이잖아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2022년도에 발표를 해놓고 2024년도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니까 좋아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겠죠. 예, 그래서 이 ESRS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꽤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해야 되지만 유럽 기업들이 꽤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꽤 많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유예를 두고 지연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연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이 내용에도 보시면 적용되는 기업이 EU 자체만으로도 거의 5만 개 기업 자체가 적용됩니다. 그럼 이 5만 개 기업은 무슨 얘기냐? ESRS 관련되는 표준으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일이 또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상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250명 이상, 매출액 4천 유로, 300억 이상 정도 되는 이런 기업들한테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에는 공통적인 내용, 환경 내용, 사회 거버넌스 내용들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담아라라고 하는 강제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ISSB는 글로벌 전체를 토탈하는 거고, 그 다음에 ESRS는 유럽만 총괄하는 건데, 지금 ESRS와 ISSB가 통합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내년에 뭐가 나온다고요? KSSB가 한국에 맞는 지속 가능성 표준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자체적인 것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SG 관련되는 글로벌 표준들이 난립을 하고 있고 거의 이해관계자 고객들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지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ESRS에 들어있는 표준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ESRS는 일반 요구사항, 일반 공지사항, 그리고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오염, 물해양 자원,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업 자체의 인력,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지배구조 부분에서는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빠졌고요. 다 빠졌고, 공급망과 기업 문화, 윤리에 대한 부분들만 포함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빠르게 이 2022년 4월 달에 발행된 ESRS를 반영해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발행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걸 반영해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디냐 하면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유럽의 ESRS 규정을 반영해서 작년 7월 15일 자로 발행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ESRS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집중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부분, 친환경 자동차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탄소절감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유럽 시장 진출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니 유럽에서는 지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ESRS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위원회처럼 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처럼 하고 있는 단체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한국이나 전 세계 글로벌에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스코프 3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스코프 1은 회사 내부의 제품을 만들 때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이야기하고, 스코프 2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들어오거나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것, 업스트림에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코프 3는 다운스트림, 물류 및 리사이클과 관련되는 전체량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프 3 부분들에 대해서 이 스코프 1, 2, 3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측정하기 어려울까요? 스코프 1, 2, 3 중에서 어느 부분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측정하기 가장 어렵겠습니까? 코프 3.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스코프 3가 제일 어렵겠죠. 그러면 스코프 1, 2, 3 중에서 어디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가장 많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스코프 3가 훨씬 많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한 대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실제로 자동차가 출하되고 나서 유통, 타고 그다음에 리사이클 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1,500배 이상, 15배 이상의 탄소가 발생량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는 각 기업들이 반드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행할 때 스코프 3, 제품이 출하되고 나서 폐기될 때까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계산해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표시해라라고 강제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작년 말까지 222개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발행됐지만 실제로 스코프 3가 적용돼 있는 것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다? 스코프 3는 측정하기가 대단히 좀 어렵고 기준을 잡기도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작년에 2023년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든가 현대자동차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시면 스코프 3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10년 15만 킬로 가이드라인입니다. 10년 15만 킬로 기준으로 스코프 3를 측정해 놨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도 핸드폰 같은 게 출시됐다면 핸드폰 자체를 몇 년 동안 얼마를 쓰냐에 따라서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핸드폰이 출시되면 우리는 매일마다 뭘 하나요? 매일마다 여기다 충전을 하고 전기를 쓰고 또 충전하고 전기를 쓰잖아요. 이 자체가 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용량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코프 3에 대한 공개 자체가 점점 강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성 관련되는 ESG 정보 공개 현황은 향후 점점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관련 ESG 공시 제도가 점점 더 의무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스탠다드로 점점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도 뭐 ISO 9000이 뭐야? 뭐 이렇게 이거 해야 돼? 1990년대 초입니다. 이거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업이 ISO 9000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죠. 그 말은 뭐다? 이제 글로벌에서도 ISO 9000이 표준화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ISO 인정을 해주는 인정기관들을 관리하는 한국의 인정기관이라는 게 생겨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한국도 ISO 인정원 같은 ESG를 평가 인정해주는 인정기관이 국가기관이 하나 생겨서 한국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저희 기관처럼 ESG를 진단, 평가, 보고서 작성해주는 기관들에 대한 어떤 인증, 승인 또는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뭐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당장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공시화되고 표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항이 있는 ESRS하고 GRI. GRI는 글로벌 레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ESG 보고서에 어떤 것들을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오는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사한 것들은 재무에서 얘기하는 사스비라든가 또는 뭐 기후 관련된 TCFD가 있습니다. 그래서 ESRS, GRI, TCFD
또 SASB, SASB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과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라든가 또는 ISSB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칭되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저희가 주목되는 부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K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트랜시스, 현대자동차, 현대위아 세 군데에서 진단평가를 받고 있는데 되게 피로도가 높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ESG 표준은 뭐다? 이게 없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어, 대기업, 거의 5천억 하는 중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세 군데에서 ESG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ESG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탑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있는 스코프 3는 점점 늘어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스코프 3 공시가 지금 현재는 30%인데 내년에는 한 40% 정도 이상으로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에 있는 기업 중에서 STX 조선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뭐 던지는 말로 스코프 3를 좀 챙겨야 되는데 뭐 항목을 좀 조사해 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첫 해하는 기업은 ESG가 뭔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한다고 정신이 없고요. 그 다음에 ESG 2년차 하는 기업은 이제 ESG가 뭔지 아니 이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트렌드를 관리할까를 고민하고 있고 ESG 2년차가 이제 만 넘어가는 기업들은 스코프 3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스코프 3 부분을 계산하려고 지금은 조선 부분이죠. 지금 K조선이 됐죠. K조선 같은 경우도 스코프 3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들의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철강 부분들은 아시지만은 CBAM이라고 CBAM이라고 하는 탄소 조정 국경 제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선에 있는 뭐 철판 이런 부분도 내년 정도에는 포함될 6대 항목은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내년 정도에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GRI, ERS, SASB, 뭐 ISB 이런 부분들은 계속 표준화에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2024년도에 지금 메가 트렌드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기준으로 보면, 만 1년 이상이 이제 2020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만 1년, 2년 이상이 넘어가서 서울에 있는 본사 기준으로는 어, ESG 수준 진단은 거의 한 번 정도는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준 진단은 한 번 정도 받았다. 근데 근데 문제는 오늘도 진주에 갔었네요. 진주 경상대 갔었는데, 진주 경상대는 아직도 ESG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고, 진주 쪽에 있는 기업들은 아마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뭐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출액이 많지도 않고 ESG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금년에는 1차 밴더 타켓이고요. 내년 말 정도 되면 2차 밴더가 타켓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바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ESG의 가장 중요한 단어 이해관계자가 요구하기 전까지는 아마 끝까지 좀 버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번째 재무 성과 및 위험 관할 차원에서 ESG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견기업 이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ESG 챕터 또는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챕터가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환경 안전 뭐 여러 가지 챕터들이 다 있다. 그 안에서 잘 읽어 보시면 이거 뭐 홈페이지 만들려고 장난친 거 아니야? 이런 회사들도 눈에 보이고요. 또 더 잘 보시면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회사들은 ESG 경영을 하는 회사들이고 너무 러프하게 뭐 우리는 정말 뭐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회사들은 ESG를 안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용만 보셔도 ESG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ESG를 위험관리 요소로 이제 알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환경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다면은 사실은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환경 관련 부분들은 별로 도와줄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관련되는 내용의 첫 번째가 전기 사용량인데 전기 사용량을 컨설팅에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정부 고지서에 다 들어있는 부분이고 수도 사용량
저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가스 사용량 손댈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부분은 환경 체계를 구축하는 걸 도와주는 것 말고는 없고요. 그다음에 소셜 S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이라든가 정보 보안이라든가 또는 복지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저희들이 도와줄 만한 사회봉사라든가 얼마든지 표준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훨씬 도와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요소로서 이제는 ISO 45001이 ISO 14000을 기본적으로 2에서 넘어서는 S 부분의 ISO 45001이 정부에서는 이거는 필수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뭐 위험성 평가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에 이제 처음으로 금년에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뭐다? 중소기업은 이제 중대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반영을 많이 하겠다는 부분인데 금년에 지금 최근 뉴스에 보면은 조금 유예하겠다고 발표는 났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 하지만 ESG 관점에서는 ISO 45001을 인정을 하라고 지금 거의 강조를 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는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ESG뿐만 아니고 유럽에 있는 ESRS가 만들어졌고 한국에는 내년에 KESSB가 또 규정을 만든다고 하고 미국에는 중국어위원회가 또 뭘 만든다고 하니 앞으로 ESG 관련 규제는 더 많이 생겨서 한국처럼 수출하는 기업들은 아마 새우등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ESG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줄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정말로 줄여졌는지 안 줄여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행하고 나서 그린워싱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그린워싱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뭐 로이드라든가 DMV 인증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업이 진단을 받고 도장을 받습니다. 도장을 받고 IS 9000은 인정을 받으면 인증원이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ESG도 ESG 보고서를 적고 나면 ESG 보고서 검증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게 회계법인은 ISA 3000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컨설팅에서는 AA 1000 AS라는 도장을 찍어주는데, 저희 쪽은 컨설팅이기 때문에 AA 1000 AS 도장을 찍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찍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뭐다? 실제로 검증 보고서 내용이 맞다라고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현재는 상장회사 기준으로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행하고 인증 도장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중견기업이라든가 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는 중견기업들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행하고 인증 도장을 받는 쪽으로 이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수업 들어오기 전에 챗 GTP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GTP에게 2024년도는 어떻게 ESG가 갈 것 같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렇게 답을 해서 그냥 목차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ESG 전망은 유럽의 CSRS라든가 미국에 있는 SEC 기후공시라든가 또는 캘리포니아법 영향처럼 환경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2번 항목입니다. 그리고 3번 항목에 보면 지속 가능 관련되는 투자가 점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어, 전 세계 투자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합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한 300경 정도 돈이 된다고 합니다. 300경 정도 돈이 되는데 이 300경 정도 돈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가 현재 ESG 펀드로 넘어와 있습니다. ESG 펀드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0억의 돈을 빌리려면 20억은 ESG 펀드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ESG 펀드. 근데 문제는 뭐다? 이제 10억을 빌렸을 때 2억을 ESG 펀드에서 빌려놓고 다음 해 재무 보고서에 ESG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ESG에 돈을 쓰겠다고 돈을 빌려놓고 ESG에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그래서 이 그린워싱 하고 있는 부분들과 지속 가능 투자의 부분들이 맞물려서 아마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ESG에서 성공한 회사들이 나오고 김진수 있고요. 대표님 실패한 회사들이 죄송한데 나오고. 우리 마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마칠 시간 돼서 됐습니까? 예, 좀 서둘러 갖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SG 관련해서 성공 실패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ESG를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기업 전략에서 성과를 내는 방향들과 일치해서 회사의 경영 전략과 ESG의 경영 전략이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회사의 전략을 달성에 ESG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추천드리고,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그대로 뭐 따라 하시면은 뭐 시간과 비용이 더 낭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ESG 경영을 추진하실 때, 위로 가는 트렌드에 맞추어서 기업 전략을 잘 설정해서 진행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뭐 자료 준비해 갖고 예, 수고해 주신 우리 김진수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줌 상의 문제 이런 걸 넣어갖고 시간이 조금 늘어났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세 분 정도만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아주 간단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안 해서.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ESG가, 물론 이제 여러 부처에 뭐 산업부든 중소벤처부든 금융위원회든 뭐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주무부처, 이거 ESG를 컨트롤하는 주무부처는 혹시 어딘지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거기는 투자 회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투자 회사의 가장 기본 원칙은 어 자금을 투자를 해서 그 이자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익만 내면 되는 회사인데 왜 거기서 갑자기 사회 가치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그 ESG 경영, 거버넌스 내지는 환경 문제까지 이렇게 어, 블랙락이 관심을 가졌는지 하는 기본적인 배경,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번 질문, 정부의 주무부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는 ESG 주무부처가 없습니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답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업과 관련된 산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좀 주관이 돼서 KESG와 공공만 KESG 업그레이드판을 만들어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나마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산자부에서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뭘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500개 기업을 산자부에서 ES 컨설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공회의소도 하고 있고, 다른 부처들도 하고 있고, TP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그나마 좀 대변을 한다고 한다면 산자부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유사한 예로 설명드리면 창원시청에도 ESG 담당자가 없고 창원도청에도 ESG 담당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산업정책과에 뭐 그 주무관이 자기가 행사를 할 때 참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블랙락이 왜 갑자기 ESG에 막 이렇게 달려드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갑자기 달려든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달려든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중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되는 인권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법제화된 게 10개가 넘는 상태로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도화선이 된 게 2019년도에 10월 달인가 있었던 BRT라고 해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 181개 뭐 기업이 앞으로는 그 환경 문제를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아동노동 문제가 있었고 아동노동 문제가 있었고 뭐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엑스모빌은 돈을 잘 버는 회사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뭐 레이더도 정비 안 하고
보수도 안 하고 강제노동 시켜가지고 상등 항해사를 12시간째 뭐 며칠째 운항을 시켜도 있어가지고 암초에 부딪혀서 사고를 내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ESG 요소를 관리 안 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누적이 돼서 2020년도 초에 블랙락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모든 회사는 ESG를 하라고 도화선을 그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때 블랙락이 갑자기 헷가닥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던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점이니까 제가 이제 올해 한번 이거를 해보면은 뭐 올해는 지나간 거니까 놔두고요. 내년에는 이게 제가 판단하는 바는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홍해 그 근처에 전부 다 뭐 완전 난리, 중동 지방은 난리통이고요. 그리고 그 미국이 뭐 미국이라기보다는 그 바이든이 지금 중심을 좀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그냥 해벌레 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그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었다면은 전쟁 한 개도 안 났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좀 있고 미국의 통제력이 부족해지니까 이대로 가면은 2025년에 대만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대만 전쟁 나면 한국은 100% 우리한테 포탄이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 편 들어가 주한미군 묶어놓으려고 남한에다 포를 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아주 강해졌다. 근데 불확실성이 강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양극화입니다.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되고요. 안 되는 데는 완전 죽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그냥 농담 삼아 한번 말씀드리면은 돈 떼일 것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인간관계를 차라리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강해졌습니다. 자산도 안전자산 위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할 때도 이렇게 보고 뭐 잘 이제 확실한 건들을 가지고 하고 좀 애매한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차라리 돈 버는 것 같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보는 2024년입니다. 네, 운영위원장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시고 네, 올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연말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특히 그 내년도에 ESG 경영 쪽에는 정부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ESG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많이 알고 그다음에 이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김주수 대표님께서 또 좋으신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표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전망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중소기업들이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례가 들어가면서 지금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바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 바로 이제 그 현명에서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좋은 말씀을 참 고맙습니다. 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문길 이사님, 예, 건강한 모습 뵈니까 되게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제 31회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 및 2023년도 마지막 송년 콘서트였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계속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예. 오늘 김지수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네,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뭐 따로 하실 이야기가 남으신 분 있으시면은 한 그 5분 내지 10분 정도 더 방을 유지를 하겠습니다.